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교육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우현준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도 오는데. 자, 시험 끝나니 여러분들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교육학개론을 1년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2년 전부터 시험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지방직 교육학개론 시험이 난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향이 국가직에도 나타나고 이제 이번 지방직은 더욱 확연히 교육학 개론이 어려워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뤄보지 않았던 특히 평생교육은 계속 이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뭐 크로스 이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추론도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깊고 넓게 공부했어도 이제 운이 작동하지 않는 한 실력으로만 한다면 맥시멈으로는 95점이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굉장히 얕게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80점 맞기도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공 과목인 교육학 개론이 당락을 좌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과목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제가 분석해 보면 교육의 이해, 특히 C형, 책형 C형으로 보면은요, 그 뒤로 갈수록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배치가 돼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혹해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의 이해 부분에서는 평생교육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성인학습과 관련해서 성인학습의 장애 요인, 그러한 크로스의 이론은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것을 공부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국가직의 티팩 이론처럼 아예 틀리라고 작정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 뱅크스의 교육과정 통합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다루지 않은 분들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육행정학은 출제 비중이 5문제나 나왔어요. 그 5문제 중에서도 이제 서지오바니의 그 학교 문화적 접근이나 그리고 서지오바니의 그러한 문화적 지도성 이런 것들이 최근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서지오바니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학교, 정략적인 학교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공부를 얕게 하신 분들은 접근이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두 문제가 나왔죠. 보비트하고 타일러. 근데 그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그냥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뤄봤죠. 질문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론 생소하게 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출제가 됐지만 제가 이제 생활지도와 상담 진로 파트에서 다뤘던 부분이라 그렇게 정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교육 관련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론들이 넓고 깊게 최근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학 이론들에 여러분이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에서 상당 기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이제 출제됐는데요. 이것도 기본적인 질문 기법이 아니라 조금 심화된 것이 나와서 접근하기는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은 예상외로 문제 출제가 두 문제로 그 출제 비중이 좀 약했습니다. 형태주의 심리학과 드획이죠. 드획의 목표 이론, 그래서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들은 교육사회학이나 교육통계, 교수학습이론, 한국교육사, 교육철학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들도 좀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교육사회학에서 갈등이론, 보울스와 진티스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던 진 애니온이라는 그러한 여류사회학자의 주장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아마도 공부를 깊게 하지 않은 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추론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보울스와 진티스 아니면 애니온인데요. 보울스와 진티스 같은 경우는 상응이론,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망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니온으로 답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한 95점 정도가 여러분이 깊게 넓게 공부했다면 95점이 운이 안 따라줬을 때 최고의 목표 점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의 가장 기본인 명명척도의 개념. 요거는 여러분이 전혀 통계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론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교수학습이론에서는 딕과 캐리의 이론, 체제적 설계죠. 좀 어렵게 설계가 가면 딕과 캐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정답을 추론하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교육사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국교육사는 한국교육사 전반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답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평가에서는 평가도구의 양호도, 공인타당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평가 부분도 조금 이렇게 약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난도를 볼 수 있다면 크로스의 그러한 성인학습 장애인 이거는 아마 맞추기가 정말 운이 아니면 어렵지 않았을까 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애니온의 교육사회학이론 그리고 서지오바니의 학교의 유형 이 세 문제 정도는 제가 볼 때 조금 고난도에 가깝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고득점과 그렇지 않은 그런 점수의 변별이 나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밖에 모든 문제들이 조금 깊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을 잘 들으시면서 2025학년도 새롭게 국가직과 지방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부의 방향을 잘 잡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교수학습이론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수 설계입니다. 설계. 체제적 모형이죠. 체제적 모형이고요. 요구 분석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과제 분석, 학습자 및 상황 분석, 여기가 분석 단계죠. 그 다음에 수행 목표, 메이거 진술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도구, 절대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평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죠. 그 다음에 교수 전략을 개발합니다. 간의 교수 사태, 그러한 9단계를 축약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디자인, 설계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개발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형성평가, 개발, 여기까지가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형성평가를 시행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자료 수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제적 모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총괄평가, 이렇게 10단계로 제시한 게 바로 딕과 캐리가 되겠습니다. 에디 모형을 심화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통계가 나왔어요. 척도를 묻고 있습니다. 척도. 이제 분류, 척도는 측정값입니다. 그래서 측정해서 얻은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의 대상을 변인이라고 하고요. 그 변인을 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세어서 얻은 값을 빈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도와 재어서 얻은 심리 검사 이렇게 측정해서 얻은 값을 측정값인데요. 측정값이나 빈도는 다 수입니다. 그래서 수의 성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명명척도가 되겠습니다. 명명척도는 구분이나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운동성수, 등번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수의 속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차 점수나 이런 것들은 서열 척도가 되겠고, 고사의 측정값, 원점수는 동관 척도, 그리고 표준 점수죠. G점수, T점수, 통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나 특히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 연구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한국교육사인데요. 한국교육사를 포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백제에서는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세웠다. 국학은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이 그러한 설립한 유교 종합대학이 되겠죠. 백제는 명칭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사료들이 일본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이 우리의 역사에 가한 상처죠. 예. 그래서 백제의 사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박사라든가 유학에 정통한 학자, 그 중에 이제 오경 박사, 이러한 유학 박사였던 왕인이 일본에 노노와 천자문을 전했다. 그리고 일본 황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최초의 대학이죠. 대학을 세웠다. 유형원 실학자입니다. 실학의 선구자죠. 방계 수록에서 교육제도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학교 4단계론을 주장을 했고요. 학교 교육과 관리 선발을 일원화하는 공고제를 주장했습니다. 근대적인 관리학교는 유경공원, 이러한 개방이라는 국면에서 귀족 자제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교육평가입니다. 평가에서 타당도를 물었습니다. 타당도는 평가가 무엇을 재고 있느냐, 평가의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진정성이죠. 타당도 중에서 타당도는 단일 개념이고요. 타당도가 높다 낮다 판단하는 증거죠. 그 증거는 이 검사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학력고사는 배운 내용을 재고 있느냐,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심리검사나 이러한 표준화 검사를 제일 먼저 만들 때 요청되는 것이 구인 타당도가 되겠죠. 그러한 심리적 특성을, 그러한 구성 요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요인과 심리적 특성을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타당도. 새로운 검사가 만들어지고 이미 만들어진 검사를 대체할 때 쓰는 게 공인 타당도. 그래서 시험에는 공인 타당도가 나왔죠. 새로 개발한 시험과 기존의 타당도를 입증받고 있는 검사와의 점수 상관계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동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사를 새로 개발한 검사와 대체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공인타당도. 그런데 검사가 재고자 하는 특성이 미래의 특성이에요. 그럼 미래의 특성 같은 거는 예언타당도가 되겠죠. 그래서 공인타당도와 예언타당도를 합쳐서 중거타당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의 초기 경향, 구성주의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게슈탈트 사이콜로지, 형태주의 심리학입니다. 베르타 하이머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쾰러 이런 학자들이 대표적이죠. 또 이런 상담 이론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도 있고요. 여기서 게슈탈트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관련성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 요소들의 관련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인지하는데 그 인지 과정에서 주관적 인지 과정이에요. 지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와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시켜서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슈탈트가 되겠습니다. 이 통찰을 강조한 사람이 켈러죠. 아하입니다. 전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하는 순간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문제풀이 할 때 이런 통찰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각과 실제는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각은 그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삐아제 같은 경우는 도식이죠. 이런 걸 가지고 재구성한 실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레빈의 이론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과 부분의 합 이상이다.
그 이상이 바로 관련성이고요. 이러한 유의미한 관련성을 파악하는 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요소로 환원론이죠. 요소주의는 행동주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동주의는 그래서 환원론이라고 합니다. 행동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극을 우선하는 게 이제 파블로프의 수동적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우선하는 것이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묻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법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챕터에서 중요한 법들은 다 다루고 있고요. 이것도 많이 다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생교육은 모든 형태의 교육이 다 평생교육인데요. 그건 개념적인 거고요. 법률상에서는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 중, 그리고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법의 전신인 국법이 사회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적인 의미로 법에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법의 2조는 용어정의입니다.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거죠. 그래서 학력 보완 교육이니까 이게 총체성의 이념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학력 인정 학교, 검정고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이것도 용어가 바뀌었어요. 문자이득 교육이 문해교육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 개발 향상교육,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성인 진로 교육. 새롭게 추가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6대 영역에서 7대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 활동이다. 그러니까 비조직적이고 우연적인 활동은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 활동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7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7번은 드웨게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심리학에서 동기 이론입니다. 드웨게라는 학자는 목표가 동기유발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드웨게 대표적인 저서 마인드셋,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인드셋,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 태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목표 이론인데 목표는 동기를 유발하는 지향적 기능을 합니다. 근데 학습자가 이 지문은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무슨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실패해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또 도전한다는 거죠. 이런 게 숙달 목표입니다. 또는 학습 목표죠. 또 학습자가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피한다. 수행 회피죠.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보다 이미 충분히 학습된 쉬운 과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은 수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수행 목표. 자, 그래서 숙달 목표와 그러한 수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가 지금 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숙달과 수행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숙당을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좌절해도 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픽스드,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나 봐. 이런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심리학은 출제 비중이 이렇게 두 문제로 좀 출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자, 문제 8번은 교육행정학입니다. 자, 여러 번 나왔는데요. 교육정책, 의사결정의 관점입니다.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두 번은 다 그 참여적 관점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관료제도적 조직, 중앙집권적 조직에서 의사결정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리츠의 합리모형처럼 여러 가지 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합리모형이 되겠습니다.
우연적 관점은 쓰레기통 모양이 되겠죠. 네, 문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는 뭐 시험에 많이 등장했고요. 이 문제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투입되는 투입과 그 다음에 성과죠. 산출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최대한 높인다. 그러니까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의 한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밀학급이 되겠죠. 또 과대학교가 되겠죠. 학교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투입되니까 결국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성,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인간의 논리, 민주성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성과 민주성은 충돌하는 그러한 원리고요. 그래서 균형성도 또 중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교육학자를 묻고 있는데요. 자, 활동 분석입니다. 활동 분석하면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아이디얼 어덜트, 이 베버의 그러한 아이디얼 타입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죠. 결국은 학교는 어른을 준비하는 곳이다. 그럼 교육행정학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교육과정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 분석 또는 시간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교육과정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보비트죠. 1918년 커리큘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보비트하고 타일러 이 두 학자가 출제가 됐습니다. 위긴스와 맥타이는 거꾸로 설계, 역방향 설계, 저 보기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1번은 상담 기법인데요. 상담 기법 중에서 자, 이번에는 대화 기법이 나왔습니다. 자, 내담자가 하는 말의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와 내면의 감정에까지 기울이운다. 이걸 이제 효과적인 부모 훈련 또는 효과적인 교사 훈련에서 이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보통 리스닝, 경청하면 의미를 듣는 거예요. 말한 내용의 의미, 근데 그 플러스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감정까지 듣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 경청 또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청이에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공감 내용을 내담자에게 다시 되돌려준다. 그러면 reflection, 반영이 되겠죠. reflection of feelings, 감정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감정을 파악해서 되돌려주는 거죠. 너 슬퍼 보이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대화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 말고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한다. 뭐겠어요? 이건 퀘스처닝,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조화는요.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번 상담은 진로 상담이다. 그리고 일주에 수요일만 한다. 2시간이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직면은 맞닥뜨림이잖아요. 맞닥뜨림은 그러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진술은 감정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한 말의 일부 중에서 중요한 걸 되돌려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제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간접교육비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는 지출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고 지출 형태 또는 그러한 교육 목적과의 관련성에 따른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직접 지출되는 건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는 포기된 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님으로써 아르바이트나 또는 취업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취업, 이 소득을 포기하는 거 간접교육비입니다. 정확히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원래 직업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했다. 그러면 가사노동을 하겠죠. 그것도 간접교육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너는 뭐 가정경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겠다. 이건 참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가사노동 자체도 그건 내가 포기하는 거니, 그 직장을 포기하고 가사노동 하는 거니까 간접교육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으로 보면 학교 건물이 낡아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재수선해야 한다. 그런 감가상각비나 또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학교터에 백화점, 학교터에 학교를 안 세우고 국공립학교를 안 세우고 예를 들어서 민간 분양하면 부동산세나 이걸 걷어들일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간접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틀린 거는 뭘까요? 4번이 되겠죠.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대신 자녀 교육을 위해 가정에 머물면서 포기된 소득 포함입니다. 포함. 네. 자, 문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지오바니 이론입니다. 서지오바니는 리더십 이론 중에서 특히 문화적 지도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서지오바니의 주장은 그 학교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재구조와 같은 조직적 접근보다는 그런 학교는 구조적으로 느슨한 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서지오바니는 문화적 지도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자, 이제 학교 유형을 주장했어요. 자, 서지오바니는 문화적 지도성을 확장하는 게 이제 도덕적 지도성이죠. 오웬스의 이론으로 더 발전이 됐는데요. 자, 그럼 학교를 보면은요, 일단 성공, 세속적인 가치예요. 선의, 이거는 도덕적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유형을 4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성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선의라는 세속적 가치는 추구하지만 도덕적 가치는 중시하지 않아요. 이런 학교를 정략적인 학교라고 한다. 자, 우리 사회는 이런 학교를 추구하고 있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공만 해라. 스카이만 가라. 이게 정략적 학교예요. 사실은 출제위원들이 이러한 우리 교육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풍자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겁니다. 왜 하필 정략적 학교를 물었을까? 우리나라는 소위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정략적 학교예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은 중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이 둘 다 성공이나 선이 다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비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비효과적인 학교가 되겠죠. 근데 서지오바니가 주장하는 건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성공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이죠. 이러한 도덕적 선의, 도덕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학교를 도덕적 학교라고 한다. 이 도덕적 학교의 그러한 리더십이 여기 도덕적 지도성이라고 나왔는데 문화적 지도성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지도성을 추구하는 그런 학교장을 프리스트, 성직자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공을 추구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학교를 도덕적이면서 효과적인 학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 효과적인 학교는 바로 그 상징적 리더십이에요. 상징적 지도성은 치프, 대장의 비유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서지오바니는 이렇게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이 도덕적인 선의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는 현실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물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문제가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 14번은 학교 컨설팅의 원리예요. 학교 컨설팅의 원리. 컨설팅 장학입니다. 자, 해설서는 제가 내일 중으로 올려놓겠습니다. 학교 컨설팅 원리는 컨설팅은 일단 이건 맞춤 장학이라고 하죠. 컨설팅 장학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장, 교사, 학교장은 학교 컨설팅, 교사는 수업 컨설팅이에요. 의뢰인이 있죠.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자발성에 따라서 컨설턴트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죠. 전문적인 그러한 조력하는 활동이 컨설팅 장학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장학의 원리 중에서 학교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거나 경영하지 않는다. 모든 결과나 책임은 이건 많이 다뤘던 거죠. 의뢰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자문이라는 거죠. 자문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발성의 원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은 컨설턴트의 자격이죠. 의뢰인이 요청한 분야에 수업이면 수업, 학교 경영이면 경영, 회계면 회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한시성은 컨설턴트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의 지속 시간입니다. 3달이면 3달,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거기까지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영향력의 내용은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의뢰인과 컨설턴트가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관계는 대등한 수평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독립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6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가 조금 틀린데요. 이거는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긴박해서 여러 과목을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의 에러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과정 4가지 질문이죠. 질문 형태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평가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 이거는 경험 선정이죠. 세 번째가 경험 조직이거든요. 조직할 때, 근데 문제는 이거였죠. 교육 매체는 무엇인가. 매체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요걸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평가예요. 평가예요. 평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럼 요것도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평가. 근데 이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러분의 생각이 중첩이 됩니다. 타일러는 합류 모형이니까 같이 중립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같이 판단은 아닌데 일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매체는 상관이 없어요. 예. 판단과 평가는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문제 16번. 자, 요거 어려웠죠? 자, 교육학자, 사회학에서 나왔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자본가 집단에게 유리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애플로 가면 헤게모니가 되겠고 브루디에로 가면 아비투스가 되겠고 근데 두 학자 이름이 보이지 않네요. 그럼 이건 누구냐? 여러분 드리브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고 기능론적인 접근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문제제기식 교육, 페다고지에서 둘은 아니겠죠. 이렇게 풀어가야죠. 약한 전략으로. 그럼 이제 애니온하고 그 다음에 볼스와 진티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볼스와 진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한 접근이에요.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이렇게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죠. 근데 그것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냐면 상응이론이에요. 또는 대응이론이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와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회적 관계가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순치된 말 잘 듣는 노동자로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자본가 진영을 대표하는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수능적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걸 차별적 사회화라고 하죠. 그래서 차별적 사회화는 결국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고요. 이거는 그러한 자본가들이 어떠한 인성을 학교에서 길러주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성도 그렇게 길러주고 있다. 이러한 정의적 접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자본가 집단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론은 볼스와 진티스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진 애니언이라는 그러한 사회학자예요. 애니언의 입장이고요. 애니언은 이것을 불평등 구조를 이렇게 잠재적 교육과정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까지 확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계층이 다니는 그러한 학교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고요. 그 불평등의 재생산을 볼스와 진티는 쓰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미시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애니언은 거시적, 구조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정치 사회적 맥락이 사회 구조라는 측면에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밝힌 것입니다. 정답은 1번. 이게 어려웠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공부한다면 볼스와 진티스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재생산, 상응 이론인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약한 전략을 써서 애니언으로 여기까지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17번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MZ세대의 그러한 철학적 경향성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철학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후에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는 틀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판 이론의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현대 철학 모더니즘을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개체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또 하나 비판적인 포스트 단절의 측면에서 보면 그 개체 개인이 이성적 개체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 개체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욕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개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감성과 욕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철학적 그러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획일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다원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하게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국가 주도의 공교육 체제보다는 이렇게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본다는 것은 전통론적인 객관주의죠. 이러한 정초주의를 해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체를 철학적 그러한 토대로 보는 철학은요, 기본적으로 심리적 불안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하고 그래서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인데 그러니까 은둔형 젊은이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오는 것이 두렵죠. 그거는 모든 책임감이 다 개인에게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세기라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불확정 속에서 개인은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한 이 사회적 경향성 이런 것들은 개개인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은 지식의 논리적 특성보다는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 이게 비고츠키 같은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잖아요. 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8번으로 가볼게요. 저도 틀린 문제가 나왔네요. 평생교육 참여의 성인학습의 참여의 장애 요인을 묻고 있습니다. 크로스 이론이 나왔어요. 크로스가 분류한 그러한 장애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일단 이게 성인학습의 참여를 장애하는 게 뭐냐.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장애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이건 운이에요, 운.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르쳤던 분이 있다면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이거는 이명은 논술이니까 평생교육은 전혀 다루지 않지만, 이거는 정말 이런 이론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국가직에서는 슐만의 이론이, 티팩 이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험생들에게 또는 노량진의 빅엿을 먹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개론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죠. 적어도 출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노량진의 수험서들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서 다뤘던 내용들을 좀
다루는 것이 기본인데 이게 7급 교육학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 하기야 뭐 제가 안 가르친 입장에서는 이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추론했는데 저도 틀렸는데 이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크로스 주장을 찾는 거예요. 크로스. 이 출제하신 분이 크로스의 제자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기질적 그 상황적 요인 이 두 가지를 제시한 사람은 존 스톤하고 리베라예요. 네, 존 스톤과 리베라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스펠링이 맞나? R이군요. 리베라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장한 게 크로스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이론을 이 정답은 인포메이셔널 베리어스 장애요인 요거는 그 정보적 요인을 주장한 사람, 추구한 사람이 이제 다켄필드 다켄 왈드하고요. 뭐 이름도 왈드하고 미리엄이에요. 네. 그래서 네 가지가 다 평생 즉 성인 학습에 참여의 장애요인이에요. 기질적 요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되었을 때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러한 내가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은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 개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같은 분들은 여성분들은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고 부채는데 학습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은 상황적 요인이에요. 또 지금 뭐 가정에서 이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관적 요인은 뭐냐면 이건 제도적 요인이기도 한데요. 제도적인 요인. 그러면 기관이나 제도적 요인은 뭐 이거는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비가 되게 비싸다.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관적, 제도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크로스는 성인 학습에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적 요인은 다켄 왈드하고 미리엠이 주장한 건데요. 그 정보적 요인은 그러한 그 정책 홍보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평생 학습 기간이나 이런 데서 제공을 잘 안 하는 거죠. 이러한 정보 접근의 그러한 용이성이나 또는 공지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난해성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난도가 높았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뱅크스입니다. 뱅크스는 이제 다문화 교육으로 유명하죠. 워싱턴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럼 다문화 교육을 위한 5가지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 접근법, 이게 내용 통합이죠.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자, 다문화 교육이 언젠가는 나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뱅크스의 교육과정 접근법, 공식적 교육과정은 재구성이잖아요. 지금은 교육과정이 주류문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이건 추론에서도 맞출 수 있어요. 이 다문화 교육과 구별되는 게 동아주의적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교육의 초기 접근, 소위 멜팅 폿, 그러한 인종의 용광로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접근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든 그 다음에 뭐 피부색이 하얗든 어떻든 그냥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동아주의적 관점, 인종의 멜팅 폿, 용광로적 접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그러한 캐나다의 그러한 접근 방법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야채, 샐러드, 보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야채들이 각각의 어떤 민족이나 구성원들의 특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주류 교육 과정을 다문화 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해야 되겠죠? 재구성하는 단계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기부, 전사. 이 전환적 접근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혁적 접근.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법.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부가적 접근이 빠져 있죠. 기여적 접근은 이거는 뭐 계기 교육 때 그러한 소수 문화의 기여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부가적 접근은 하나의 교과 텍스트의 단원에 또는 부록에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바로 전환적 접근이죠. 이게 변혁적 접근. 그래서 다문화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문화 과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알미고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소셜 액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직접 해결책을 연구하는 주체가 돼서 행동으로 옮기는 4가지 프로세스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뱅크스는 예전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거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 개념을 묻는 거였고요. 자, 이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이렇게 다문화 교육의 영역과 차원이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요것도 뭐 어렵게 법이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 긴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생활지도와 상담, 진로교육에서 자유학기를 다뤘습니다. 또 교육과정에서도 다뤘어요. 그리고 자유학기는 법으로 이렇게 제정된 거기 때문에 이런 강제력,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거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고요. 2018년도 자유학년제로 확대됐습니다. 2학기죠,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자유학년제가 폐지되고 자유학기제 플러스 진로연계학기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럼 자유학기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일반학기하고 다르죠. 교과하고 자유학기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자유학기 활동은 원래 2016년도는 진주, 예동 4가지 영역이었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진주만 남았죠. 진로, 탐색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제 선택 활동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업 시간은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의 커다란 변화는 뭐냐면 이거는 뭐 국가직에서도 나왔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이잖아요. 학생 주도가 아니라 학생 참여형. 이건 국가직에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뭐를 운영해야 한다? 진로 교육이 아니라 체험 활동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있잖아요. 주제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진 지방직 시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졌습니다.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 내년도 교육행정직,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 문제풀이를 잘 들으시고요. 자, 처음부터 여러분 쉽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는 교육학 개론이 교육행정직,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옅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넓고 깊게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제가 이제 7월 10일 수요일 날 새로운 오연준 정동교육학 2025년도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 저를 따라오신다면 저는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90점 정도를 목표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7월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